저축하지 마라. 이제 막 결혼을 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도 해야 하고 경제 관리도 신경을 써서 가게를 잘 꾸려나가야 하며 저축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저축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저축보다 너의 질적인 성장에 투자하라. 지금은 월급을 받으면 대다수가 저축하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모으고 있지. 이것은 오늘 하루 너에게 밥 한 그릇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두 숟가락을 덜어내어 모은다는 말과 같다.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진 밥 한 그릇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숟가락을 빼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빼놓은 두 숟가락인 20%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저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 써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살아야 하는데 주어진 것을 덜어내어 아끼고 최고 많이 저축한다며 쓰지 않으면, 즉 두 숟가락을 덜어내었다면 20%만큼 저하시켜서 일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곧 너의 인생도 20%가 저하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은 덜어낸 20%가 빠진 80%의 일을 한 것이 되고 내일도 그렇게 하면 오늘의 80%에서 또 80%만큼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달이 모이면 얼마만큼 내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한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의 저축은 은행에 돈이 모이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활용해 쓰고자 하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기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역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국가를 바르게 운용하는 기법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다. 지금 받는 월급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빼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컨디션을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오늘의 일을 100% 해내고자 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일에 따라 내일 주어지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최대한 먹지 않고 모으며 일하자고 한다. 이러면 나라 꼴이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된다. 저축을 많이 하면 자신의 발전이 없다. 너에게 오늘 얼마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바르게 써야 하며 만약 남아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써야만 내일의 너는 고생을 하지 않게 된다. 내일의 것은 내일 오게 되어 있고 그것도 업이 되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네가 한 달 동안 정확하게 너에게 들어오는 것을 옆으로 빼돌리지 않고 다 써서 정성껏 내 일을 다 했을 때에는 너의 일 자체가 업이 되어 오고 내 주위가 모두 업이 되어 다가온다. 그렇지 않으면 업이 되는 것을 모두 막아버리게 되어 네가 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나름대로 큰 원을 가지고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사업을 하려면 너에게 오는 것을 모두 소화하여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공부만 해야 한다. 사업 자금까지 자신이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업가는 사업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돈을 가진 자가 다가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은 같이 쓰게 된다. 그런데 어찌 자신이 사업가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 모으려고 하고 있느냐?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돈은 돈을 모으는 자들, 소위 말하면 돈쟁이들에게 모여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돈밖에 벌 수 없기에 사업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들은 사업가가 부러워진다.
그래서 사업가와 만나 그 돈을 같이 쓰려고 한다. 이것이 상생이다. 누구든지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 공부를 해야 하며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만 열심히 모으면 된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을 동안에 사업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다가오게 되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야 사업가는 돈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사업가를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는 바탕에서 함께 매진한다면 어찌 어려워지겠느냐.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 사업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을 해도 기껏 해야 재테크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라져 잔재주를 써서 매일매일 재산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며 그 짓만 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한치도 살지 못한 것이 된다. 그렇게 하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국가에서 저축의 날을 정해서 표창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 조달이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개인의 발전이 저해되어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은행이란 본래 보관 창고로 우리가 돈을 집에 놔둘 수 없으니 은행에 부탁을 해서 넣어두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은 그 수수료를 받고 돈을 보관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꾸 아껴 쓰고 은행에 저축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은행이 망하면 그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보게 되느냐. 결국 국민이 다 떠안게 된다. 그러니까 저축하라, 저축을 하면 어떻다 하는 문구에 유혹당하여 저축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발전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밥 먹으라고 준 것을 뺏어서 그것을 교묘히 활용하는 자를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물론 시대적으로 저축이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으며 국가와 기업에서도 저축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직 없다 보니 그렇게 몰고 갈 것이지만 대기업이나 정부의 경우에서도 3개년 계획이나 7개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작한 시점부터 딱 3년이나 7년이 지나면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결산을 해야 한다. 일대 결산이란 이윤이 얼마 남고 남지 않고가 아니라 운용에 있어 총체적으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잘된 프로젝트는 다시 큰 설계로 7개년 계획을 세워 선포하고 호응을 얻으면 그것을 실행하여 다시 7년 후에는 또 분명히 결산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뜻있고 보람있는 계획으로 대자연의 법칙인 3 곱하기 7은 21, 21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여 모든 국민이 그 프로젝트에 불만 없이 동참을 하면 이 일은 절대 삐걱거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게 된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여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3개년 계획은 세웠지만 그에 대한 결산이 없다. 그래서 결산할 시점이 되면 어영부영 흐지부지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7개년 계획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때를 모면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밖에 안 되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결산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발표만 해버리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다 보니 나중에 뒷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또 학자들은 그것이 맞니 틀리니 하며 논쟁만 하고 중간중간 결산한 나라의 성장 도표도 없고 또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다 보니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결국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식인데도 계속 올해는 일하는 해, 내년에는 저축하는 해 하며 국민에게 저축을 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문제를 단시간에 마련하다 보니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월급이란 무엇이냐? 월급은 내일 일하러 오게 하기 위해 주는 것으로 일일이 사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줄 수 없으니 우선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은 자신이 사서 쓰라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하여 오늘 분량은 오늘 다 쓰고 만일 오늘 다 쓰지 못했다면 내일 노력해서 다 쓰라는 것이다. 물론 쓰라고 한다 하여 금반지 사서 2개씩 끼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교육에 필요한 교재 비용으로 쓰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람도 쐬러 나가고 외식도 하며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누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몸과 마음이 살찌고 빛나게 되어 너의 오행이 좋아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니 좋아진 연장으로 획기적인 발상도 할 수 있고 좋은 노하우도 나올 수 있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키울 수 있고 뭔가 해내는 능력도 좋아질 것이다. 이때 좋아진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월급으로 너의 능력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이때 그 결과물은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몇천 배로 불어서 돌아오게 된다. 물론 이때 하나도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결과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투자할 수 있을 정도만 모아놓으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모아놓기만 하면 분명히 사기꾼이 다가와 내 것을 몽땅 뺏어가게 된다. 그러한 모든 비용까지 책정하여 주는 것이 월급이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급을 줄 때 이런 원리의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각자의 월급 수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비하면 어떤 발전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까지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렇게 썼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한 달에 너의 기운이 몇 % 상승되고 인성도 몇 % 갖추어져 그에 따라 네가 살아나가는 품행이 달라져서 행복 만족도가 몇 %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3년이 지나면 품성이 얼마만큼 갖추어져 그 자는 어떤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까지 내주어 3년 동안 자신을 갖추어 놓는 것이 너의 재산인지 은행에 넣어 놓은 돈이 너의 재산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3년 동안 아껴 쓰며 은행에 저축한 금액과 이에 반해 자신을 갖추어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하고 신용도를 쌓아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 실력을 갖추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지금 학자들이, 박사들이 사회학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뭘 한단 말이냐. 이 시대의 박사라면 이런 것을 연구해서 국민에게 내주어야 한다. 한 달에 얼마만큼의 양을 쏘라고 주었으면 그것을 100% 잘 썼을 때 그만큼 너는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성장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국가가 성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나중을 위해 30%를 옆으로 제쳐놓았다면 그만큼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후 걱정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 노후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기업도 그에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일을 했을 때 기업에서 발생한 시너지 효과를 그동안 사원들에게 주지 않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기업이 성장하면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기업이 후일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그 열매를 딸 수 없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시너지 효과에서 발생된 것을 보상해주는 방법을 사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보상이란 기업에서 오너에게 맡겨놓은 것을 말한다. 그것이 3대7의 법칙으로 더 나누어 들어가면 4330법이다. 저축에 대해 풀어주다 경제 원론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왕 나왔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예를 들어 100%의 경제가 들어왔다면 40%는 생산직에 배당되고 30%는 관료들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30%는 오너에게 준다. 그 이유는 일을 함에 있어 그만큼의 에너지 질량을 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직은 사람이 많아도 40% 일의 에너지를 소화하기에 40%로 분배해 주는 것이며 중간 관료는 사람 수는 생산직보다 작지만 30%를 분배해 주는 것이며 제일 위에 남는 30%를 오너가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대자연의 경제 원리인 433으로 정확하게 선이 그어진다. 이때 주어지는 경제도 일의 질량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오너 몫인 30%는 오너가 해야 할 일의 무게의 질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일하는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며 일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데 생산직 40%, 관료 30%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오너가 문제다. 오너가 자신에게 주어진 질량을 모두 소화했을 때만 아랫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오너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너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선지식이 그것을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너에게 30% 에너지 질량을 주면 이 에너지 질량 30%를 다시 3대7로 나누어 그중 30%는 오너 자신을 위해 쓰고 나머지 70%는 오너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된다. 이 70%는 사원들이 오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아랫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다 보니 오너가 우리를 대신하여 할 일을 해달라고 준 돈이다. 다시 말해 오너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주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도 할 수 있게 해주어 아랫사람들이 자신들이 분배해 갈 몫에서 일부를 떼어 모두 모아서 우리들은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 당신이 오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모아서 준 것이다. 그래서 30%는 오너가 모으든 쓰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70%는 오너가 사적인 데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아랫사람들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오너는 자신에게 들어온 에너지 중 70%를 에너지를 쓰면서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우리 회사 식구들의 지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아 중간중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선지식을 찾으러 네팔을 가보든 스위스를 가보든 세계 어디를 가보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였든 돈을 많이 쓰면서 다니는 것처럼 보였든 조금 헛되이 경비를 쓰든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지?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거기서 선지식이 하나하나의 길을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오너는 아차 이걸 몰랐구나 하며 하나하나 깨우치게 된다. 아랫사람들 즉 식구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다녀도 찾지 못할 것을 오너가 식구들의 기운을 모아 그에 합당한 선지식과 대작을 하게 되어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너는 이제 그 깨우친 것으로 식구들의 삶의 질량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식구들이 70% 모아서 준 것으로 오너가 일을 바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구들은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도 생활의 질량이 나아지게 되고 생활의 질량이 나아지니 일의 질량도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회사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물건 생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적인 사업인 교육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또 계속 바뀌어 나중에는 이 회사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거대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아 마진을 남기고 끌어모아 재원을 모았지만 그 후에는 이 마진을 가지고 인류의 득이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 갈 때 회사가 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회사가 컸다고 하는데 무엇이 컸다는 말이냐? 이유는 더 많이 불어났을지언정 질량은 커지지도 변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즉 2단을 못 올라가고 1단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다. 기업이 가면 갈수록 질량이 달라져야지 어찌 아직도 무엇을 팔아 이윤만 남기려 하고 있단 말이냐. 처음에 이윤을 남겨 재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득되는 일을 많이 하여 그런 것을 공급해주고 이윤은 스스로 덤으로 따라오도록 해야지.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다가 시간 지나 컴퓨터 팔아먹으며 이윤만 많이 남기는 그 짓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돈을 빼앗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은 건달이나 다를 바 없다. 골목 건달이나 조직 건달이나 건달은 건달일 뿐이다. 물론 건달도 바르게만 크면 세상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 빼앗아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 조직만 컸고 뺏는 단위만 큰 것이지 질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크는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이 세상의 순기능이 되고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로 바뀌어 간다면 누가 그 기업을 손가락질 하겠느냐. 그럴 때 그 기업의 오너는 저절로 국민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며 사회 지도자들도 단번에 받들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그 자가 돈을 얼마를 쓰든 어떻게 쓰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치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을 보면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바꾼다고 하면서도 그건 역시 또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얼마 가지 않아 일본은 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때는 지금 쇼크와는 또 다르다. 그래서 두 번째 쇼크가 오기 전에 이것을 걸음 삼아 우리가 기업의 바른 법을 찾아 쓰고 있으면 일본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며 단번에 배우러 들어오게 된다. 이때 그 자들은 우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고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가 저절로 모이게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청소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비록 그 일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청소하던 것도 놓고 조금 더 업이 된 것을 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있으면 상대들에게 득이 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존경까지 받는 시너지가 들어오는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살맛나겠느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저축을 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축을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써서 정신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수한 자로 바뀌게 되어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도 우수하게 변하게 된다. 저축하지 말고 너의 질적인 성장에 투자하라. 네, 여기까지 저축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축하지 마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경제 원론도 들어가 있네요. 사업가들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사업을 키우고
그 사업이 커져서 대기업이 되는 그런 원리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